안녕하십니까. 공놀이 클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저는 공놀이 클럽의 강훈구라고 합니다. 많은 관객 여러분들이 저희를 보러 와주셨는지 아닌지 잘 알 수가 없네요. 오늘도 비대면입니다. 그놈의 코로나 때문에 또 이곳도 문을 닫았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공부한 것들을 관객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직접 뵙고 나눌 수 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역시 오늘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저희 공놀이 클럽 작년부터 계속 관객 여러분들을 만나지 못했어요. 딱 한 번 만날 수 있었는데요. 그게 지난 여름에 남산예술센터라는 극장에서 공연을 했던 망할극장이라는 연극입니다. 남산예술센터라는 극장을 잘 아실 겁니다. 원래는 드라마센터라는 이름이죠. 아주 멋있는 연극 전용 극장인데요. 이제는 그 극장이 사라졌습니다. 2020년을 끝으로 없어졌습니다. 없어졌다는 것이 그 극장 건물이 이렇게 사라졌다는 것은 아니고요. 극장이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멀쩡한 극장이 왜 문을 닫냐? 코로나 때문은 아닙니다. 이 극장은 아주 오래전부터 문을 닫았다가 열었다가 다시 닫았다가를 반복해 왔습니다. 이렇게 멋진 극장을 지어놓고 왜 그냥 이렇게 놀렸을까요? 저는 이 극장을 굉장히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이 극장의 어지러운 역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겠다. 그래서 할 수 있다면 이 극장을 다시 되찾아야겠다라는 마음으로 2018년부터 공공극장으로서의 드라마센터 정상화를 위한 연극인 비상대책회의, 줄여서 공공정비에 참여했습니다. 망할극장은 그러니까 공공정비 활동의 연장선으로 이루어진 공연인데요. 곧 없어질 극장, 곧 망할 이 남산예술센터의 역사를 알리는 연극이었습니다. 연극 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나요?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으니까 제가 직접 이럴 줄 알고 극장에서 보내주신 관객 설문조사 결과를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나중에 본 공연으로 제작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망할극장을 함께 준비했던 배우분들을 모시고 이 리뷰들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극 무대의 고정관념을 깨워주었다. 인상 깊은 대사? 우린 똥이다. 뭘 말하는지 잘 모르겠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지 좀 더 대중들이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풀어내면 좋을 것 같다. 우린 망했어요. 자기연출 반성하시게나. 색달랐다. 연기자와 관객, 무대가 하나였던 것 같다. 아무리 실험극이라지만 공감이나 이해가 전혀 가지 않았습니다. 작, 연출, 배우, 그들만의 장기자랑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정식 공연 관람 의향 없다. 기억에 남는 대사? 극장에서 나였어요. 여기에서 우리였어요. 관객에게 조금 더 설명적이어야 하지 않았을까? 잘 모르겠다. 내가 놓친 부분들은 또 어떻게 되었을까? 좋았던 점? 배우들이 사방팔방에서 존재하는 것. 나는 극장에서 죽었습니다. 나는 극장에서 태어났습니다. 내용이 연극인들을 위한 내용인 듯 남산 드라마 센터를 위한 작품. 극장을 넘어서고 무대를 넘어서고 이념을 넘어서고 과거 연극의 틀을 넘어서는 자유. 왜 연극을 보러 오셨습니까? 여기에 연극이 있을 거라 기대하셨습니까? 실험적 도전은 좋지만 노력에 비해 관객이 가져가는 메시지는 약하거나 희미해진 느낌. 아무리 실험극이라지만 공감이나 이해가 전혀 가지 않았습니다. 연극하지 마! 호불호가 많이 갈리네요. 물론 신선하게 봤다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 이 주제나 메시지를 되게 높게 평가해 주신 분들도 계신 것 같지만, 조금 어려웠다,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사전 지식이 많이 필요하다,
너무 연극인들을 위한 연극인 것 같다라고 이제 말하는 관객들도 있는 것 같네. 사실 이게 공공정비 활동을 18년부터 해오면서 관객들이 그렇게 호응을 많이 보내주지 않는 게 좀 안타까웠는데, 생각해보면 우리 망할극장에 대한 그 관객들의 어떤 생각이 남산예술센터에 대한 어떤 생각이랑 비슷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러니까 뭐 동시대적이고 실험적인 연극을 올리는 공연장이지만 조금 어렵고 따라하기 버겁고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고 친절하지 않고 어쩌면 연극인들을 위한 연극을 하고 있는 극장, 그렇게 보는 관객들도 굉장히 많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뭐 관객들은 그렇다 쳐도 사실 연극인들은 많이 연대할 줄 알았거든, 이 운동에. 왜냐하면 우리가 공장이 없어지면 당연히 노동자들이 자기 일자리가 없어지니까 파업을 하잖아. 근데 극장이 없어지면 우리 연극인들은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니까, 일터가 없어지는 거니까 당연히 나서겠지라고 생각했던 거지. 근데 그렇지 않았지. 심지어 이 극장에서 공연을 했던 연극인들도 냉담했던 거야. 나는 사실 이 극장이 애초에 공공극장으로 지어졌고 유치진의 혼자의 힘으로 지어진 게 아닌데 유치진이 혼자 사유화했다라는 걸 밝히면 다들 이 극장을 지키기 위해서 나서줄 줄 알았거든. 그런데 그러지 않았던 거지. 운동이 실패한 거지. 극장을 뺏겼으니까. 내 질문은 그거야. 그러니까 왜 실패했냐? 우리가 왜 실패했을까? 왜 많은 연극인들은 공공극장을 지키는데 연대하지 않았을까? 관객으로 극장을 찾던 많은 시민들은 왜 연대하지 않았을까? 드라마 센터와 남산 예술센터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 어쩌면 유치진의 극장에서 좀 더 많은 유치진의 극장으로 바뀐 것은 아닐까? 여전히 연극 엘리트들의 극장은 아니었을까? 여전히 시민의 극장은 아니었던 것 아닐까? 과연 얼마나 열려있던 극장이었을까? 그렇다면 국립극단은, 아르쿠 예술극장은 공공극장인가? 그 극장들이 사라진다고 한다면 극장을 지키겠다고 나설 연극인들이 얼마나 될까? 함께하는 시민들이 얼마나 있을까? 그렇다면 공공극장은 공공극장은 무엇일까? 무엇일까? 대체 어떤 대체 어떤 극장이 공공극장일까? 공공극장일까? 우리에게 공공극장은 왜 왜 필요할까? 필요할까? 무엇보다 연극인들의 열망은 뜨거웠습니다. 드라마 센터의 연극 아카데미에서 연극 교양 강좌를 이끌기도 했던 이근삼의 다음 글은 당시 시내 연극인들의 마음을 잘 대변해 줍니다. 이루어진 정착의 꿈이라는 제하에 착공의 보도를 듣고 라는 부제의 이 글은 희망에 한껏 들뜬 그들 마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드라마 센터가 착공될 단계에 섰다는 보도는 적지 않은 자극과 희망을 주었다. 한국 사상 최초의 일일 뿐더러 연극에 종사하던 부유족들이 마침내 뿌리를 박을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극장 준공에 필요한 기본 자금은 미국의 모 재단에서 나온 것이오. 우선 조그마하나마 그 극장이 생기고 보면 우리는 그간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던 연극인들을 한 곳에 모아 공부를 하고 극 발전을 위한 진정한 토론을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이 드라마 센터는 극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의 한 교실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교실 없이 극의 발전이란 기대할 수 없다. 또한 유치진 씨의 계획에 의할 것 같으면 연중 거의 매일 밤 공연을 갖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무대 배우들이 극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된다. 연중 공연 연기인들의 꾸준한 공부와 동조가 되어 있는 우리가 현재 가장 빈곤하게 느끼고 있는 극작가를 양성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극장 없이 극작가가 생길 수 없다. 한 작가의 무대 상연에 가능성이 없는 극작가처럼 초라한 존재는 없다.
우리는 과거 과거 극작가가 없다고 한탄을 해왔다. 그러나 우리는 오히려 오히려 그 극장이 없었다는 없었다는 사실을 사실에 한탄해야 했다. 했다. 그러나 아직 낙과는 불어왔다. 불어왔다. 드라마 센터가 할 일은 센터가 할 계산 일은 같다. 같다. 관객의 극에 대한 인식을 악양시키기 위해 치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하루속히 드라마 센터가 준공되기를 기다리는 마음은 한결같다. 드라마 센터의 공공극장으로서의 역사와 현재. 드라마 센터는 1958년 미국 록펠러 재단을 지원을 바탕으로 아시아 재단, 한미 재단, 한국 정부의 지원과 협력, 그리고 연극인과 시민들의 성금과 열띤 지지 속에서 1962년 4월 12일 개관했습니다. 그러나 드라마 센터는 개관 1년 만에 운영난으로 폐관되었습니다. 드라마 센터 사유와 논란이 제기된 것은 드라마 센터 폐관 직후 진행된 학교 법인 설립 과정에서입니다. 애초에 록펠러 재단의 드라마 센터 건립 지원의 전제 조건은 비영리 공공재단 설립이었습니다. 한국 드라마 센터 건립 자체가 처음부터 시민 참여 캠페인, 연극인들의 공공극장 염원의 열기, 기업 후원을 바탕으로 한 공공극장의 성격으로 출발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드라마 센터는 현재 서울예술대학교의 수익용 재산으로 행사되고 있습니다. 드라마 센터에 대한 서울예술대학교의 재산권 행사는 서울예술대학교의 드라마 센터 사유화의 결과를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것으로 1966년 유치진 자신이 드라마 센터는 절대로 사유화되지 않습니다 라고 확언했던 입장과는 상반되는 결과입니다. 임대철의 통보 이후 현재까지 서울예술대학교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아직 없습니다. 네. 연극인들과 시민들 그리고 국가 정부의 지원, 여러 재단의 지원을 통해서 세워진 이 극장이 1963년 개관 1년 만에 문을 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뭔가 잘못됐죠. 그래서 많은 연극인들이 유치진이 극장 사유화를 했다. 그래서 이렇게 극장이 망가졌다. 이 의를 제기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공공정비 활동의 효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극작가 이근삼 선생님은 록펠러 재단에 직접 이렇게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편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드라마 센터가 누구에게 실제로 기부되었는지 궁금해하고 있다. 지원금이 유치진의 가족을 위한 것인지 한국의 연극인을 위한 것인지 확인해 달라. 이근삼 선생님을 만나서 이 이야기를 좀 직접 듣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이미 작고하셔서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제가 아쉬워하고 있으니까 누군가 이준우 연출가를 한번 만나보라고 했습니다. 이준우 연출가의 작은 할아버지가 바로 이근삼 선생님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근삼 선생님의 작은 할아버지가 이준우 연출인데, 이준우 연출은 또 얼마 전 2020년 마지막 남산예술센터 창작 제작 공연의 그 왕석의 이야기, 그 작품을 연출하기도 했었죠.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 연출가님을 만나서 실제 작은 할아버지에게 무슨 이야기를 들으신 것은 없는지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할아버지가 얘기해 주셨던 게 그 록펠러 재단에서 이근삼 할아버지가 지원을 받아서 그걸로 남산예술센터 건립에 기부를 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제가 들었을 때는 유치진 선생님이 건립을 했다고, 이근삼 할아버지 얘기는 없어가지고 제가 둘째 할아버지한테 이 근삼 할아버지 얘기는 없던데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한 번만 기부하고 이렇게 관여하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라고만 얘기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자세한 얘기는 못 들었고, 제가 이번에 이 연락 오셨을 때 이 고모한테 얘기를 좀 드려봤죠. 사실 고모가 그 전에는 자세한 얘기는 안 해줬던 것 같아요. 이번에 제가 전화로 물어봤는데 할아버지가 아마 그 당시에 고모 말씀으로는 미국에 계셨거든요. 노스캐롤라이나 지역인가로 유학하셨고, 미국에 계실 때 한국에 들어갈 때 한국에 공공극장을 세우고 싶으셔서 록펠러 재단을 계속 찾아가셨대요.
그 록펠러 재단 앞에서 계속 찾아가서 편지도 엄청 이렇게 쓰셨고 계속 찾아가서 기다리셨대요, 여러 번. 그래서 록펠러 재단에서 결국에는 주겠다고 할아버지가 이제 미국에 있어서 지금 한국에 못 가니까 한국에서 이걸 진행시킬 사람으로 유치진 선생님을 소개시켜줬어요. 그래서 록펠러 재단과 유치진 선생님을 연결시켜줬고 그 이후에 할아버지가 한국에 돌아오셨는데 이제 사유화가 되어버린 상태였죠. 그래서 너무 실망하셨다고. 뭐 67년도에 록펠러 재단에서 이 사실을 알고서 네. 할아버지한테 속상해하지 말라고 하면서 할아버지한테 1년간 세계 여행을 시켜주셨대요. 일이 그 모양이 되었으니 너무 속상해하지 마라.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다. 해서 뭐 1년 동안 세계 여행을 록펠러 재단에서 위로차 시켜줬다고 합니다. 저게 누구 거냐? 돈 끌어온 사람은 유치진 씨야. 하지만 이제는 이거를 그냥 내놓으라는 것이 아니고 조금 더 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좀 이 베풀 수 있는 아량은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갖는다. 그러나 이 주인의 문제, 주인의 소재까지 거론하는 것은 이 역사의 되풀이라고 본다. 아니 그거 산 사람들 다 죽었는데, 다 죽은 사람들 불러 세워서 누가 주인이냐? 유치진 선생이 지금까지 한국 역사의 희곡이라든가 연극사에 남긴 업적을 누가 무시하냐? 그리고 이해랑 선생이나 누구 다른 그런 사람들이 록펠러 재단에 가가지고 원조 받아서 극장 지었냐? 그거 다 유치진 선생이 이렇게 해가지고 가져온 거야. 주인의 소재를 따지는 거는 이 젊은 연극인들이 너무 모르고 짓거리는 거라고. 응? 내 거 가지고 내가 족벌하고 내 자식이 총장에서 이사장 하는데 그럼 그걸 내가 팔아먹지 않으면 내 거지. 그걸 왜 남이 얘기하냐? 그러면 나경원이 아버지고 조국 엄마 그거 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사유 재산은 인정을 해라. 그거는 남들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 응? 네. 내가 재벌이 됐는데 내가 돈 많은 게 죄냐? 이걸 가지고 자꾸 이렇게 한풀이 하듯이 돈 많은 것을 얘기하면 안 돼. 우리 돈 없는 것들이 병신이지 그렇게 따지면. 그런 큰 꿈을 키웠다 이 말이에요. 오래 가진 못해. 꿈이라는 게 원래 오래 가는 건 꿈이 아닙니다. 그런데 꿈을 가졌던 것 자체가 나는 우리 이 연극 사상에서 말이에요. 나는 특기할 만한 사항이라고 본다 이 말이에요. 유 선생에 대해서 별로 큰 이유도 없이 특히 뭐 드라마 센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반발한 사람들이에요. 아니 동년배뿐만 아니라 그 뒤에 후배들도 말이에요. 참, 유 선생이 아들 하나는 잘 두셨다 하는 이유가 그걸 다 키워냈어요. 다시 거기서 이제 서울예술대학까지 가고 아까도 이 얘기 했지만은 굉장히 많은 인재를 배출을 했거든요. 뭐 거기는 뭐 서울예대 하나만 갖고 있어도. 그리고 이제 활동은 아주 변변치는 않지만은 동랑 레파토리 극단이라고 해서 그 70년대 좋은 작품들 거기서 공연 많이 했어요. 우리 한국 현대 근현대 이 연극 사상에서 난 드라마 센터의 설립이라는 거 하나만 갖고서도 말이에요. 그 유치진이라는 분의 우리가 그 공적을 말이에요. 이 연극 사상에서의 공적을 절대로 인정하는데 인색해선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그것은 말이야. 비판하는 쪽에서 너무 지나치게 말하자면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고 있다. 이래 생각합니다. 그걸 지었을 때나 그걸 운영을 했을 때 유치진 씨가 그걸 그대로 밀고 나가서 안 했으면 그걸로 끝난 거지 말이야. 유 선생은 일종의 진이었습니다. 일종의 지니어스인데 그 지니어스라는 게 이 연극이라는 건 다만 여러 가지 이제 그 여러 가지 기능들이 합해가지고 연극을 하나 꾸민다는 거 그게 좀 다르지. 뭐 미술과 같으면 그림을 한 장 혼자 그려. 그러다가 좌절이 생겼는데 아이 난 좌절이 생겼으니까 당신네들이 와서 좀 달라 뭐 그렇게 할 수 있어? 우리는 전혀 관계가 없고 어떻게 운영되었는지도 모르고 그게 왜 다르냐면은 이 드라마 센터에 있었던 사람과 나같이 있었던 사람은 뭐 운영이라든지 뭐 경제 같은 거는 전혀 몰랐어. 밖에서 보는 사람하고 완전히 달랐어. 이 다를 수밖에 없었던 게
뭐 지금같이 한 단체 후원을 받아서 만들어진 드라마 센터가 아니었거든. 동랑 선생님 알았던 거야. 그걸 우리가 뭐 아전인수격으로 자기가 아는 쪽으로 이렇게 밀어붙이려고 하니까 일이 자꾸 꼬이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드라마 센터 그 부지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충당할 거야? 응? 지금이라도 재벌 아니라면 그런 거 만들 수 있어? 지금도 못 만들어. 벌써 몇십 년 전에 유치진 선생이 했던 그것은 생각 안 하고 말이야. 여기저기서 돈 끌고 온 거 그것도 능력이라니까. 정부에서 얼마 지원 받았겠지. 그건 아는 사람만 아는 거라고. 밖에서 봤을 때는 왜 딴 데에서 받은 거, 정부에서 받은 거 그거 혼자 돈이 아니지 않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연극 공통으로 써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들 하는데, 그거는 어림짝에도 없는 얘기지. 초창기에 동랑 선생이 드라마 센터 뒤에다가 골방을 만들어 살았다고. 집도 절도 없어서 거기서 사셨어. 거기서 돌아가셨어. 그렇게 뭐든 다 바쳐서 그런 건 생각 안 하고 자기들밖에만큼 돈 한 푼 안 대준 사람들이 말이야. 이제 와서 논리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연극계 뭐 공통 재산이 어림도 없어. 그 양반 공인데. 그리고 유치진 선생 부인 심재준 선생님이 재산이 이게 많았다고. 그 재산 거기다 이렇게 다 쏟아 부은 거야. 처음에 그게 운영이 안 돼가지고 영화도 틀고 그랬어. 나도 거기서 결혼했어. 본 건물은 나한테만 예식장으로 해줬다고. 그때는 드라마 센터가 이게 최고라고 생각을 하지. 여기서 하는 연극만이 진짜다. 자부심이 있었다고. 그 학생들 데리고 졸업반 애들 데리고 연출을 하는데 놀랄 정도로 연출 기가 막히게 해요. 그러니까 뭐 다른 데서 하는 연극들은 심심해서 못 보지. 우리가 하는 연극이 이게 진짜구나. 이게 그러니까 유치진 선생이 하듯이 그 모든 동작, 그 동작의 이유, 왜 그렇게 움직이지? 저 그 엉터리 연출가들 그냥 뭐 해봐. 됐어. 그다음 일로 가 절로 가 이런 거나 하지. 왜 글로 가지? 시선을 왜 이쪽에다 두지? 그 시선 날 봐. 가만히 있어. 왜 그렇게 해? 이런 식으로 아주 디테일 있게 연출을 하시더라고 다. 네. 대충 하는 놈들을 그냥 다 아웃이야. 다시는 안 뽑아. 그러니까 피눈물 나게 연습을 시켜요. 그 드라마 센터가 갖고 있는 그게 그 하나의 힘이랄까? 철학이야. 완벽성. 그 다른 극단에서 올라와서 하는 연극들 보지. 많이 봤으니까. 그 중에 제일 괜찮은 것들은 거의 다가 이 드라마 센터에서 하는 것들이야. 와, 나 거기서 진짜 눈물 펑펑 흘리고 그냥 배우들 명배우들이고. 그러니까 드라마 센터에 대한 자부심. 여기서 하는 게 최고다. 유치진 선생 최고다. 나머지 다 가짜다 가짜. 막 이런 게 되어버리게 된다고. 그러니까 뭐 여기 있는 사람들 자부심 딱. 그게 그래서 이제 욕을 많이 먹었지. 또 인간적인 것도 하여간 그 아버지 같은 분이야. 우리 아버지하고도 만났어. 그 연습을 하는데 내가 은행원이니까 이제 못 가잖아.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랑 어머니가 김밥을 싸가지고 이제 연습실을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이제 유치진 선생 만나고 하는데 선생이 아들이 참 괜찮으니까 뒷바라지 해주고 은행 그만두더라도 그냥 내버려 두시라고 그러더래 소장님이. 아버지야 진짜 대단한 분이야. 그리고 뭐 애들 이렇게 술 먹고 자고 땡깡 부리고 배우들 자고 그러잖아. 그럼 이제 불쌍하니까 자는 머리맡에다가 이렇게 돈 라면값 이렇게 놔서 이렇게 뭐 덮어주고 그래. 끔찍하게. 대신에 연극에 불성실하면은 벼락같이 욕을. 의상 잘못. 네 의상을 네 의상인데 아무데나 나 네 뭐한 새끼야 이 개새끼야. 네 이게 네 무대 입고 나갈 의상이야. 근데 이따위로 연극에 관계돼서는 실수를 하면 뭐 무대 결례를 하면 난리가 나지. 그 대신 뭐 다른 거 술 먹고 와서 주정하고 이런 건 다 받아줘. 그리고 본인은 무대에 와서 맨날 쓸어 이렇게. 못이 떨어지면 이렇게 주워요. 매일 아침마다 못을 이만큼씩 꼭 다 쓸어가지고 이렇게 연출가한테 갖다 줘. 이거 펴서 써. 이거 또 사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 펴서 쓰라고. 너무 꼼꼼해. 그냥 놔둬요. 우리가 쓸게. 이래도 쓸면 못이 bek혀서 잘 안 나와. 배우들 맨발로 하는데 이거 다치면 어떡하냐. 무대에서 나오면은 항상 뭘 이렇게 주워 이렇게 항상 이렇게 줍는다고. 그러면은 말씀이 무대에서 반짝이는 거는 배우들을 사가게 하는 도구다. 그러니까 무대에서 반짝이는 건 유리 아니면 금속이니까 그거를 항상 뭘 이렇게 주워가지고 무대에서 하루에도 막 서너 번씩 돌으세요. 아침에 한 바퀴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탁 돌고 그 다음에 식사에 한번 탁 돌고 그 다음에 저녁 때 돼가지고 탁 한번 돌고
그래서 그때 이때 애들이 그 누구냐 그 국립극단 그 들어가는 그 조만한 애 그 이문수라고 그때 그 친구도 이제 7순위 다 넘었을 거야. 응? 그 친구는 그 반짝이는 거 주웠다가 진짜 다이아를 죽은 거야. 아 그래가지고 그 다이아 이제 줬다 찾아가라 이렇게 공고를 했는데 그때 3일인가 4일 동안 공연한 날 아무도 안 찾아갔어. 그래서 그거 갖다가 술 사 먹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 반짝이는 거를 지금도 줘. 지금도 그래가지고 무대에서 이렇게 뭐 가다가 뭐 있으면 아이고 습관이 돼가지고 이렇게 막 줍는 거야. 이거 반짝이는 거. 그럼 이거 아이고 근데 이거 다이아몬드를 주는 건 아니고. 응? 근데 내 말 좀 들어봐. 그 유치진 선생이 그때는 어디가 있을 데가 없어가지고 드라마 센터 지하에다가 집을 지었다고. 그래가지고 그 지하에서 사셨어요. 그 드라마 센터 그 무대 밑에 거기다 집을. 아이고 그리고 그 후에 이제는 그 뒤에다가 임시 거처를 만드셔가지고 제대로 된 집도 아니야 거기가. 그 극장 뒤에다가 따로 이제 뭐 나가셨는데 그래서 그 무대 밑에다가 드라마 센터 무대 밑에다가 이렇게 집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뭐 하면서 우리도 뭐 거기서 뭐 자고 먹고 뭐 싸고 뭐 다 했어. 그래가지고 라면도 끓여 먹고 뭐 아침에 몰래 라면 끓여 먹고 잘 때는 그 무대 객석 밑에 소품실 하나 있었다고. 그럼 거기서 그 뭐지 그 막 이거 막 이런 거 있잖아. 막 면 이런 거 막 이렇게 덮고 자고 막 이렇게 막 다 했어 막 우리가. 그래가지고 라면도 끓여 먹고. 그런데 그래도 아주 재밌었다니까. 우리 그거 회의하다가 그 장소에서 쓰러졌잖아. 가온에서 그 충무로 3가 가온 그 한정식 집인데 그날 먼 거 하니 그 연극계 실정을 74년 민주공화당에서 뭐 좀 잘 해보려고 했던 모양이지. 김종필이가 좀 아니까. 그래서 점심을 먹기로 했어. 그날이 좀 추운 날이었어. 근데 거기에 그 이진순이 나 서항석, 박진, 김동훈 뭐 17명인가 있었는데 막 춥다고 막 점심 먹으면서 당에서 나온 사람들하고 막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말이야. 유 선생이 그 한정식에 구절판 이렇게 딱 이렇게 싸가지고 이렇게 딱 입으로 가는데 이게 흘러. 이거 불 흘러. 그래서 선생님 이거 흐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막 야 이거 일났다고. 야 이거 방이 덥다. 이거 저쪽 방으로 이렇게 옮겨놓고 야 이거 집에 그 사모님한테 막 전화 걸고 막 이래서 야 근데 막 말은 서툴러 막. 그러니까 의사 부르고 막 그러니까 전부터 유 선생이 침을 맞았었대. 이 혈압이 높거든. 추운 날 있다가 이렇게 밖에서 방은 덥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날 얘기가 뭔고 하니 육성. 이 연극계를 어떻게 육성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유 선생이 니들 그럴 돈 있으면 우리 드라마 센터 좀 구해다오. 드라마 센터 지어놓고 재고실도 못하고 니가 팡팡 놀고 있고 이지영인데 왜 딴 데 돈을 쓰려고 하느냐 라는 것이 이 바탕에 깔려 있었어. 그러니까 불만이 이렇게 그러니까 흥분 상태에 있었던 거지. 그때 뭔고 하니 연극회관을 짓겠다라는 그때야. 그때 내가 있었잖아. 정부에서 얼마를 주면 되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유 선생이 그 연극회관을 지을 돈이 있으면 우리 드라마 센터 줘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근데 본인이 차마 이렇게 말을 못한 거지. 그러다 쓰러졌지. 조금 있으니까 이 유인영이가 차범석이 찾는다고, 아버지가 찾는다고 이 내 손을 이렇게 탁 잡더니 범석군 연극인 회관을 있는 건물을 빌려고 하지 말고 새로 치워 이렇게 한 거지. 그래서 내가 알겠습니다 선생님, 걱정 마시고 편히 쉬셔요 이렇게 한참 얘기하는데 이게 점점 멀어져가. 그날 밤 새고 그 다음 날 돌아가셨어. 끝끝내 내게 남긴 말이 그 연극회관 새방 들어가지 말고 지어야 된다 그 얘기했다고. 그래서 이 세실극장 전에 이 충무로 5가에 연극회관 했다가 세실극장 왔다가 이 문예회관 즉 아르코 예술극장 그런 역사라고. 선생님이 저를 3.15 청구극장 개관 1주년 기념 주연으로 데뷔를 시켜주셨어요. 그게 저의 데뷔작이었고 선생님한테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을 알게 된 거는 제 인생의 큰 행운이었어요. 선생님을 그리면서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 읽겠습니다. 유치진은 처음에 일본 유학 갔을 적에 가난한 집에서 가서 고학을 하는 처지에 있었으니까 사상이랄까 생각이 좌익적으로 흘렀을 거야. 유치진 씨의 작품 중에 소라는 게 있어. 우리나라 리얼리즘 대표 작품이라고 그러지. 그게 일본 사람의 그 말이라는 걸 표절한 거야. 근데 그땐 표절이 문제가 아니야. 뭐든지 일본 거 번역해가지고 했지. 표절 같은 거 문제로 삼지를 안 했어. 근데 말이라는 거 일본 사람들은 농사 지을 때 말로 농사 짓고 우리는 소로 짓는 것 뿐이지. 내용은 일본 거. 유치진 씨가 우리말로 번역한 거거든. 근데 그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희곡을 쓸 줄 몰랐을 때니까. 나중에 연극을 몇 번 하다 경험 쌓으면 그 희곡이라는 거 나 혼자 깔짝깔짝 읽어보고 그러다가 쓰게 되지. 처음에 할 때 그걸 희곡 쓸지 모를 때니까 표절이라는 말이 그때는 없었어. 1930년 일본서 해외문학을 전공하고 온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극예술연구회를 조직했는데 거기서 신극을 한 거지. 신극하는 사람들은 너무 딱딱해. 연극이 재미가 없어. 할 줄도 몰라. 일본 가서 유학하고 온 사람들이 뭘 할 줄 알아? 처음에 객석에 딱 나가면 굳어버려. 굳어가지고 그때 1941년쯤 해가지고 일본 정부에서 신체제가 되고 조선서 조선국립총연맹이 나오고 그러면서 일본 연극의 처음 시작이 신파, 그 다음에 신극, 그리고 신체제가 되고 나서부터는 국민연극이라고 그랬어. 조선서는 전체 연극의 3분의 1을 일본말로 해야 돼요. 그땐 국어라고 그래. 국민연극이란 이름을 붙여서 모든 예술 분야를 국민을 통일시키고 국민총력을 새로운 정치체제로 통일시키는 강압적인 체계야. 미국이랑 전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극예술연구의 면모들이 주동이 돼서 1941년 4월에 현대극장이 탄생을 했어. 거기 부설에 국민연극연구소라는 게 있어가지고 거기서 연구생들을 가르쳤어. 흥룡강, 그게 현대극장 창립 공연이야. 이게 이제 친일파적인 요소가 들어간 공연. 만주로 가자. 이게 일본의 식민지 정책이야. 조선은 완전히 지들이 다 먹었거든. 여기 만주국은 이거 새로 생겼거든. 여기서 조선으로 이제 일본에서 잘 못 사는 놈들을 조선으로 내보내는 거야. 못 사는 놈들만. 그리고 이 조선 사람들을 만주로 보내버려 이제. 그러려고 이걸 뺏은 거니까. 일본의 식민 정책, 이거는 철두철미하게 민족 반역이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흥룡강으로서 현대극장 창립 공연을 했는데 이게 이미 벌써 친일파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어 버렸잖아. 근데 이게 문제가 되질 않았어. 창립 공연이니까. 그 전에 지식인들이 할 때 그렇게 환영을 받듯이 극예술연구의 후신이니까 손님이 막 미어터지고 그랬어. 근데 지금까지 얘기한 것처럼 누가 시켜서 흥룡강 썼어? 자발적으로 쓴 거지. 조선 총독부에서 너 친일파 해라. 그래서 쓴 게 아니거든. 유치진은 확실히 친일파야. 동랑은 진짜 큰 인물이야. 이 사람은 스케일도 크고 항상 앞을 내다보고 한국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단순히 연극뿐만 아니라 이 공연예술 전반에 대해서 영화, 텔레비전까지 염두에 두면서 또 아동에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우리나라 공연예술, 한국 문화를 어떻게 하면 잘 일으킬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평생 하고 그런 작업을 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그런데 그런 걸 모르고 그 무슨 좌파 쪽에서는 이 사람이 일제 마렵에 4년 동안 이제 작품 3편 쓰고 현대극장 3년 반쯤 되나 운영하면서 뭐 친일극을 했다, 이 사람은 친일파다 이렇게 하는데 참, 이런 걸 보면 우리 사회가 참 편협한 거야. 왜 인물 전체를 보지 않고 어느 한 면만 보냐는 거야. 왜 사람이 어떻게 성인 군자도 아니고. 더군다나 우리나라 현대사라는 게 얼마나 격동의 사회야. 일제 식민지 치하, 분단, 전쟁, 혁명, 독재, 이 격동의 사회 속에 살면서 어떻게 만해 한용운 선생같이 살 수가 있냐 다 말이야. 만해 선생 같은 분들은 불교 신자로서 진짜 훌륭한 지조와 강인한 성격을 가졌으니까 그렇지, 이 예술가라는 건 말이야 너무 약해. 다 보면
그 춘원 같은 사람도 너무 아깝잖아. 우리 현대소설 기반 다 닫고 근데 그 양반 친일파라고 단칼에 다 쳐버리잖아.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우리 사회가 이념이 우세하냐 이거야. 폭넓게 인간을 보는 이런 게 없고 그냥 편협해서 이념 시각에서 적과 동지 이렇게 나눠가지고 보잖아. 정치도 똑같잖아 이게. 그러니까 인물이 이게 이 큰 인물이 잘 안 나오고 과거의 큰 인물들 다 죽이는 거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이게. 그러니 일제 때 그 유치진 선생이 친일한 건 알고 있지? 친일은 세상이 뭐 다 아는 거니까. 중요한 거는 그 친일 행적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지금 동랑 선생님 흉상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 말고 있어. 그거 말고도 있다고. 이분이 통영뿐 아니야. 거제에 그 통영에 큰 그 공원에 흉상을 세우려고 만들었었어. 근데 그 통영 젊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나? 응? 그래서 흉상이 창고에 가 있어. 창고에. 그런 식인 거야. 그러니까 사과를 해야 돼. 응? 사과를 해서 그 사과를 하면 되는 건데 그 흉상도 그럼 세울 수 있고. 그 동랑 선생님도 언제부터냐면 현대 극장이 1941년도부터거든. 근데 그 흥룡강이 만주로 가는 얘기거든. 근데 이 우리 이민시키는 얘기, 이거 추천하는 얘기 아니야. 오족 협파라고 해서 만주, 일본, 우리, 몽고 이렇게 5개국이 오족 협파라고 해서 흥룡강이 바로 그 얘기거든. 근데 그 무대 장치를 이용경 선생님이 하셨더라고. 흥룡강이 그 첫 번째 작품이고 그 다음에 북진대가 있지. 일제 때 그 대추나무. 결국 동랑 선생의 작품으로는 이 3편인데 이분은 처음부터 아주 잘짠 친일파야. 무섭게 한 사람이야. 그런 걸 빌어야 돼. 아들이 빌어야 돼. 이 따지고 보면은 이 동랑 선생이 이 유치진 선생이 이 춘원보다 육당보다도 아주 더 친일을 했다고. 왜냐면은 그 양반들은 글로 쓰고 뭐 학병 가라고 하고 뭐 돌아다니는 거밖에 없지.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친일 연극한 사람은 이 양반밖에 없는 거야. 이분은 우리가 뭐 시, 소설, 희곡할 때 희곡이 좀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지. 행적으로 보면은 더 철저해. 두 분보다. 두 분은 동경 가서 학병 가라고 했지. 근데 뭐 유치진은 안 했나? (44년도부터) 이제 현대극장 단원이 된 거죠. 주로 활동하시던 분들은 엄청나죠. 우선 유치진 선생님이 대표셨고요. 어려서는 잘 몰랐는데 단원으로는 김동완 선생님, 이해랑 선생님, 강계식 선생님, 배용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6.25 때 월북을 하셔가지고 인민배우가 되신 분이에요. 또 강홍식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최민수 씨, 네. 외할아버지. 인기가 아주 정상에 있던 가수시거든요. 그리고 단원 중에 그 유치표 씨라고 유치진 선생님의 누이 동생이 계셨어요. 이후에 그 이북에 가셨는데 어떻게 됐는지 소식을 잘 모르겠네. 배용 씨라는 분하고 사이가 좋아가지고 같이 가신 것 같아요. 어쨌든 현대극장이 그때는 지금 같지 않고 관객이 많이 들었어요. 공연하면은 되게 수입이 났습니다. 많은 건 아니더라도 그거에서들 밥은 먹으면서 연극들 했으니까 잘 산 건 아니더라도 어쨌든 일제 때는 괜찮았어요. 내가 보기에는 저 연극하던 사람들도 밥 굶는다는 얘기는 일제 때 생긴 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해방 직전이죠. 일제 말기 그때부터 해방되고 60년대 초반까지 좌우간 연극하는 사람들이 전부 영화에 가서 밥벌이 하게 됐을 때까지는 다 곤란했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문제는 해방을 했어. 해방을 했는데 전부 빨갱이야, 좌익이야. 그리고 아닌 사람은 유치진 하나뿐이야.
극예술연구회다 현대극장이다 그 멤버들은 동양극장 멤버를 깔봐 심파극한다 초등학교도 못 다닌 것들이네. 그러니까 보복을 하는 거야. 다 지들은 빨갱이고 너희는 친일파다. 그러니까 쪼그라든 거야. 그래서 유치진이 숨어버렸어. 이때 연극동맹이란 게 득세해가지고 가령 황철이, 시명이, 함세덕이, 안영일이, 이서양이 모두 다 의리의리한 작가고 연출가고 배우거든. 다 북으로 넘어가 버렸어. 이북 갈 사람은 가지만 나 같은 사람은 못 간다고. 문제는 48년 우익 측에서 보도연맹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해방 직후부터 지금까지 연극 동맹에 가담한 사람은 자수해라. 그러면 과거를 묻지 않겠다. 그런데 거기 해방 직후에 연극 동맹에 한 번도 안 나간 사람 있냐 이거야. 유치진 씨밖에 없어. 그 사람은 죄인이니까 못 나왔지. 서왕석, 박진 다 들어갔지. 유춘이라는 배우가 있었어. 버들 유자고 동백춘자에 좋은 배우야. 얼굴도 잘생겼고. 그 사람이 전라북도 사람인데 연기를 잘했어요. 근데 안 쓰죠 빨갱이라고. 그러니까 술만 먹는 거야. 자포자기 했지. 아마 죽었을 거야. 그런 사람 배우하면 잘했지. 그런 사람 많았어요. 그러니까 연극 동맹에 활동했던 사람들 중에 북으로 가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완전히 소외당하고 몇몇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빌어가지고 연명을 하고. 그러니까 유치진이 너 빨갱이 했잖아. 그러면 얘기 못하는 거지. 그래서 유치진 선생님 중심으로 연극계가 다 조직이 됐어. 유치진 선생이 그때 정권을 잡고 있었으니까. 누가 감히 얘기를 하겠어. 저는 빨갱이들이다 하면 다 잡아가는데. 대한민국이 48년에 수립이 됐거든.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이야. 당시 문교부 장관이 안호상이야. 이 사람이 독일에 유학을 갔다 왔다고. 근데 극예술 연구하던 서왕석 씨가 동경제국대학에서 동문과를 나왔다고. 두 사람이 잘 아는 사이야. 그래서 서왕석이 안 장관, 우리 독일에서 1791년에 바이마르 공국에서 궁정극장을 만들어서 괴테가 극장장이 됐는데 이게 세계에서 국립극장을 제일 먼저 시작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국립극장 만듭시다. 안호상이 좋다 해가지고 이승만한테 얘기를 했더니 이승만이가 미국은 국립극장 없어도 연극만 잘한다. 무슨 놈의 국립극장이냐 반대를 했어. 그래서 다음에 몇 번 설득을 해서 간신히 국립극장 설치법이 통과가 됐어. 그래서 초대 극장장을 누굴 시키느냐. 7사람이 선출위원이야. 유치진, 서항석, 그리고 문교부 차관, 현재명. 이렇게 해서 3사람 더 있고 7사람이야. 7사람이 사무실에 들어서 가지고 투표를 했어. 7사람이 투표를 했는데 7표가 유치진이야. 어떻게 된 거야? 나 얘기를 못하겠어. 치사스러운 얘기야. 유치진이가 서항석 보고 초대 극장장은 서영이 하시오. 그 안호상 씨하고 같이 운동해서 수고가 많았는데 초대는 서영이 해야죠. 그리고 들어가서 투표를 했는데 유치진이 7표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유치진이가 자기 자신을 찍었다는 거야.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래서 초대 극장장이 유치진이가 된 거야. 국립극장 창립 공연으로 유치진 선생님의 원술랑을 했거든요. 김동원 선생님이 원술랑, 이해랑 선생님이 김유신, 김선영 선생님이 진달래를 하시고 개관식도 있었습니다. 무대에서 했을 거예요. 테이프 절단도 하고 뭐 정말 배우들한테는 정말 고무적이었죠. 국립극장이 꿈이었는데 선배님들이 그걸 해서 만들어 놓으셨고 바야흐로 우리도 세계 연극 궤도 위에 섰다. 당시로서는 봉급도 굉장히 많았어요. 쌀 한 가마에 100원이라 그러면은 우리는 한 400원 정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민관 지하에 있는 식당을 만들어서 국립극장에 걸맞게 그릴을 만들고 뭐 카레 라이스라든지 외국 이름이든 라이스들 뭐 그런 걸 주로 했는데 단원들은 쿠폰을 가지고 반값에 먹었어요. 뭐 그대로 잘했으면은 외국 국립극장 배우들 못지않게 잘 살 수도 있었을 거예요. 원술랑은 정말 관객이 많이 들었습니다. 하루에 2회씩 했거든요. 주야 공연했는데 막만 열면 부민관 3층까지 꽉꽉 차는 거예요. 첫 공연이 그랬다니까. 그래서 뭐 두 번째 공연 내우할 때는 유치진 선생님이 연출이었는데 매표 하기 1시간 전부터
이쪽으로 덕수궁 돌담길이 또아리를 틀고 저쪽으로는 뭐 광화문 인도까지 점령을 하고 줄을 서서 표를 사려고 늘어섰습니다. 그럴 정도로 국립극장이 계속 연장 공연을 하고 관객 동원도 많이 했어요. 국민 80%가 다 봤다니까. 좀 이게 과장된 얘기겠지만, 그런데 이 세 번째 작품 사르트르 붉은 솜 연습하다가 전쟁이 났어요. 저기 멀리서 포소리 같은 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디 숲에다가 김일성 장군께 없어 우리나라 연극 다 망쳤다고 그랬었는데 어, 1950년 한국 전쟁이 터지자 연극 연습을 하고 있던 유치진은 또다시 잠적을 합니다. 국립극장장 사표를 책상에 올려두고서요. 두 번의 잠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1945년 해방 직후 현대극장을 하다가 잠적. 두 번째는 1950년 국립극장을 하다가 전쟁이 나서 잠적. 아마 이번에는 정말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유치진은. 하지만 운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죠. 하지만 유치진이 일어났던 국립극장은 모두 다시 서왕석에게 넘어가 있었습니다. 유치진은 여러 방해 공작을 펼쳐보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립극장을 되찾는 건 어려웠습니다. 새로운 극장이 필요했습니다. 현대극장에는 일본의 지원이 있었고 국립극장은 한국 정부의 지원이 있었죠. 이제 그 두 개의 지원을 다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누가 극장을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처음 유치진이 잠적했을 때 그를 구해준 것은 바로 미국 군대였습니다. 이번에도 유치진은 미군이 그를 구해줄 수 있을 거라고, 미국이 그를 구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전쟁이 나고 나라가 폐허가 되고 망가지고 형태가 없어진 상태인데, 이런 나라에서 동랑 선생이 57년도에 특별재단 후원으로 1년 동안 구미 연극 여행을 가요. 세계 일주를 하는데, 야, 돌아보니까 역시 극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극장이 제대로 돼야지 이 모든 게 가능하지, 극장이 없어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더군다나 또 우리나라에 이 극장이라는 게 전부 다 이 과거에는 일본 사람들이 지은 극장이거든요. 응? 근데 그게 아니라 전부 이 영화관으로 지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제시대에 이 동란 선생이 연극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일본 사람이 영화관으로 지은 건물을 지어서 연극을 하는데 되게 이게 6대4야. 60이 극장, 40이 극단이라고. 그렇게 착취의 대상이 됐었는데, 그래서 이 양반의 평생 소원은 이 극장을 갖는 거야. 한국 사람이 한국 자본으로 만든 이 극장을 갖는 게 꿈이었어요. 야, 그래서 이 록펠러 재단에 지었으면, 극장을 지었으면 좋겠다 보고서를 해다가 보냅니다. 야, 그러면은 당신이 극장을 지어라, 우리가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시작이 된 게 이 극장을 짓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드라마 센터가 건립이 된 거야. 그럼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나라 최초의 연극 전문 극장이 생긴 거지. 한국 연극계의 중진 원로들이 전체가 모여서 운영 주체가 된 거지.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유치진 선생이 초대 회장을 맡으면서 이해랑 선생, 김동원 선생 등등 연극계 어른들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을 했고, 그렇게 공연 활동을 시작을 한 거지. 그러니까 이게 공공극장으로 출발을 한 거야. 소유권이, 소유주가 누군가가 있는 게 아니라 드라마센터 운영회의가 함께 간 거야. 부동산 등의 절차에 관심 가질 사람이 없었으니까.
이런 게 생겼으니까 극장 운영한다 뭐 이런 거에 정신이 팔려 있었겠지. 유치진 선생은 이제 밝은 양반이지. 이거 재산 덩어리가 하나 생기게 됐는데 공동 운영이 되면 제대로 되겠냐? 한 명이 맡아서 제대로 해야지. 그리고 발언권도 제일 셌고. 그래서 이 양반이 어느 날 가족들을 다 데리고 드라마 센터 지하에 공간이 있었어요. 거기에 입주를 해버린 거야. 극장 그 지하에 공간이 있어. 거기가 유치진 선생님 살림집이야. 그러면서 운영권을 그 양반이 뭐 실질적으로 등기 작업을 시작을 했겠지. 영악한 사람이니까. 그 양반 나름대로 뭐 장기 플랜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극장 주변에 공터가 있었단 말이야. 그 이후부터는 그 사재를 이용을 해서 건물을 지었어요. 기부도 좀 받고 그랬겠지. 자기 개인 돈을 집어넣어서 학교 건물을 3층짜리를 지었어. 그 뒤편에도 건물을 짓고 건물을 지어서 연극 학교를 운영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야. 그런데 극장도 운영이 안 되지. 학교도 장사가 안 되지.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건물을 예식장으로도 쓰고 뭐 하면서 어느 순간이라고 딱 특정 지을 수는 없지만 슬금슬금 유치진 개인 재산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눈에 불을 켜고 단도리를 했을 거 아니야. 변호사든 사람들 통해서 소유권 확보를 위한 작업을 했겠지. 그렇게 사지로 넘어가고 돌아가시고 나서는 장자인 유덕형에게 넘어가고 서울예술대학을 만드는 과정에서 학교 부지를 만들고 뭐 그렇게 개인 소유가 된 거지. 학교가 장사가 잘 돼서 돈도 벌고 교육부 지원도 받고 하면서 땅 사가지고 이사도 가고. 여기가 노른자 땅 아니야. 여긴 연극인이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내놔야 하지 않느냐. 나도 기동량으로 들었지만 기고도 한 적도 있고. 지금은 재산 가치가 워낙 커져서 이 진위를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지. 인터뷰를 마치고 그 선생님이 옛날에 쓰셨다는 기고문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1989년 7월 한국연극지에 실려 있는 글입니다. 되찾아야 할 극장 드라마 센터. 정진수 선생님, 이거 선생님 쓰셨다는 기고문입니다. 이거 맞나요? 이같이 연극인들이 목소리는 조금씩 달라도 기본적으로 드라마 센터가 연극 공연장으로 존속해야 한다는 데는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현 드라마 센터 운영진의 태도이다. 누가 뭐래도 드라마 센터는 애당초 연극 공연장으로 쓰여질 것을 주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또 누가 얼마를 보탰던 간에 공익을 위하여 공동의 노력으로 이루어졌으며, 창설의 주역인 유치진 씨는 한국 연극사를 대표하는 연극인으로 일생을 살았다. 이 세 가지 엄연한 사실을 놓고 보더라도 드라마 센터의 명운이 연극과 다른 길을 걸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운영진은 드라마 센터의 위상에 변동이 있을 때 공개적으로 연극인들의 자문을 구하고 의논함이 없이 항상 쉬쉬하고 뒷전으로 일을 벌려왔다. 위에 지적한 대로 선대에서 사유화 과정이 있었고 2대에서 탈연극화 과정이 있었다면 3대째에 가서는, 아니 그 전에라도 거품처럼 사라지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 드라마 센터의 명운과 관련하여 연극인들의 태도에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어느 원로의 말대로 과연 연극인들이 마음이 좋아서인지, 아니면 당장 내 이익과 관련이 없다는 이기주의 탓인지, 드라마 센터가 연극 공연장으로 존속되어야 한다는 데는 찬성하면서도 그동안 나서서 발언 한마디 한 사람이 없다. 동양극장, 부민관, 시공관처럼 연극 외의 사람들이 정당한 방법으로 인수해간 극장들을 이제 와서 돌려달라고 주장을 할 수 있으려면 우리 연극인들이 비록 외국의 원조를 받았다고는 하나 땀 흘려 만들었고 아직도 연극인의 수중에 있으면서도 연극을 위한 장소로 쓰이지 않고 있는 드라마 센터의 연극 원대 복귀부터 실현해내는 성의 정도는 보여야 할 것이다. 네, 저는 이 기고문을 읽고 조금 많이 놀랐습니다. 사실은 맥이 조금 빠졌습니다. 마치 이 기고문이 어제 나왔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글이었던 것 같거든요. 하나도 바뀐 게 없는 거죠. 89년에도 바뀐 것이 없었고, 사실 63년에 해결했어야 하는 문제인데 전혀 바뀐 것이 없었습니다.
그 예전에는 분명히 이 극장의 역사를, 유치진의 역사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훨씬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사실관계를 더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저희는 연극인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는 리서치 작업을 여기서 종료했습니다. 왜 연극인들은 극장을 되찾는 일에 함께하지 않았을까요?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왔습니다. 왜 우리는 실패했을까? 질문을 조금 정확하게 바꿔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계속 실패할까? 리서치 과정에서 우리는 참 많은 말들을 들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말들은 역사가 되었습니다. 어떤 말들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말들이 저희에게 닿지 못하고 사라졌을 겁니다. 사람들을 귀신으로 만들고 극장을 자신의 집으로 만들고 족보를 역사로 만든 덕분에 그는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덕분에 상을 받는 일, 교수가 되는 일, 공립극장의 극장장이 되는 일이 한국 연극의 제일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누가 아버지가 되느냐, 이것이 한국 연극의 영원한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아버지가 되고 싶다는 사람이 많을수록 아버지의 힘은 커졌습니다. 아버지를 비판하면 비판할수록 그래서 아버지는 더욱 기뻐하셨을 겁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미워해서 아버지가 만든 집은 더욱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네, 우리는 잘못 싸워온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극장을 되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극장이 어떤 극장이 되어야 하는지는 이야기하지 않으면서요. 사실 몰랐습니다.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 아버지가 그 아버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드라마 센터가 있습니다. 국립극장이 있습니다. 아르코 예술극장이 있습니다. 수많은 지자체가 세운 극장들이 있습니다. 모두 아버지의 극장입니다. 안타깝게도 여기에 공공극장은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금기와 규칙으로 가득한 극장, 예술가를 아버지 오디션에 세우는 극장, 관객을 손님으로 만드는 극장만이 가득합니다. 우리는 한 번도 공공극장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를 잊어야 합니다. 드라마 센터를 되찾기 위해서는 드라마 센터를 완전히 잊어야 합니다. 극장을 되찾기 위해서 극장을 떠나야 합니다. 철저하게 까먹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역사를, 아버지의 말들을, 아버지를, 나를 완벽하게 잊어버려야 합니다.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채로 우리는 다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극장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질문이 우리의 새로운 극장입니다. 귀신 극장 아버지. 끝!